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전 9시 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말이죠.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전후 여기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1월 20일 경성중앙방송국 제2방송에서 이광수가 작사한 노래 애국일의 노래가 방송되는 한편 일문산문집 동포의 부침을 발표 간행하였다. 1941년 수양 동우회 사건에 대해 경성고법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으나 최윤세와 이기훈은 이미 감옥에서 숨지고 김성업은 불구가 된 뒤였다. 또한 그가 사표로 받들던 안창호도 이미 사망한 뒤였다. 또한 일부 동료들은 전향하여 친일파가 되거나 총독부 고관에게 뇌물을 바치고 청탁을 하기도 했다. 이 무죄 판결은 그를 더욱 절망케 했다. 그래서 1941년 5월 5일부터 이른바 국민연극을 표방하는 현대극장부설 국민연극연구소에서 예술 개론을 강의했다. 8월 25일에는 임전대책협의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9월 7일에는 임전대책협의회가 주관한 채권봉공대 종로대회에 참가하여 거리에서 애국채권을 팔았다. 9월 11일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10월 18일 조선임전보국단 대구지부 설치를 위한 위원으로 파견되었다. 12월 경성중앙방송국 제2방송에서 시국 강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표로 이광수는 자기가 스승이자 사표로 받들던 안창호도 이미 사망했고, 그 다음에 일부 동료들이 전향해 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광수는 친일파가 아니었댔죠. 그래가지고 일부 동료들이 이제 친일파로 전향을 했고, 그리고 총독부 높은 고관에다가 또 이제 뇌물을 바치고 이래가지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광수가 그때 심한 환멸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때쯤 태평양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25세면 인생 끝이라는 노래가 유명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고 나면 일본 땅의 조선인들이 모두 들어와 살 것이라는 말도 떠들었다고 한다. 이때 이광수와 최남선은 하루빨리 일본에 협조해 일본의 시민이 되는 게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한창 이렇게 아주 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 미국이 일본 땅에다가 원자탄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대뜸 미국이 원자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다 이 전쟁이 계속 어떤 진전이 없이 계속 희생자만 나오니까 일본이 참 아주 극악적인 발악을 했던 겁니다. 일본이. 여러분들 가미카제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자폭 가미카제. 그걸 해서 자폭을 하는, 공격과 자폭을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발악을 거듭했던 것이죠, 일본이. 그렇게 아주 갖가지 발악을 해대면서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어떤 진전이 없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이 비밀리에 이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을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전쟁을 벌일 것인가.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과 얼마든지 전쟁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식민지가 많기 때문에, 이미 일본은 식민지가 많기 때문에 식민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징용으로 붙잡아다가 총알바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병력 뭐 무기 이런 걸 그러니까 계속 미국과 이제 계속 전쟁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서 이게 회의가 열린 겁니다. 미국 그 정부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회의를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전만 계속할 것이냐. 특단의 대책을 구해야 된다. 그 특단의 대책이 뭐냐. 그때 마침 미국에서 이 원자탄이 발명된 지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이 원자탄을 쓸 수밖에 없다. 이 전쟁을 하루빨리 종결시키는 것은 이 원자탄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원자탄을 쓰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미국이 처음서부터 원자탄을 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계속 전쟁이 이제 소모전으로 흘러갔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바지에 원자탄을 쓴 겁니다. 1942년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조선임전보국단 주최 저축강조 전진 대강연회 연사로 활약했다. 5월 경성일보 귀빈실에서 조병상, 이숙종 등과 일본인 고관들이 모인 좌담회에 출석하여 황민화를 찬양했다. 이때부터 이제 이광수가 친일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5월 경성일보 귀빈실에서 그러니까 신문사 귀빈실에서 조병상, 이숙종 등과 일본인 고관들이 모인 좌담회에 출석하여 황민화를 찬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5월 15일 조선임전보국단이 주최한 징병제도 대연설 회의에서 획기적 대선물이라는 연재로 연설했다. 6월 10일 조선문인협회 주최로 부민관에서 열린 일본 군인이 되는 마음가짐을 듣는 좌담회에 참석했다. 11월 3일부터 도쿄에서 열린 제1회 대동아 문학자 대회에 참가했다. 12월 8일 대동아전 1주년 기념 국민시 낭독회에서 시를 낭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 마이크가 새로 구입한 마이크입니다. 새로 구입한 마이크인데 내가 유튜브 하는 것도 취미지만 이 마이크 또 사드리는 것도 취미 그래가지고 뭐 비싼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비싼 거라면 내가 뭐 여러 개를 사드릴 수가 없죠. 그 마이크도 비싼 건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마이크 하나에 40만 원 50만 원 심지어는 100만 원이 넘는 마이크도 수두룩하죠.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비교적 그래도 쓸만하면서도 가격이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 이런 걸 여러 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마이크를 즐기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얘기를 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승열이는 마이크를 입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들 마이크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마이크를 입에 달락말락하게 아주 굉장히 입에 가깝게 그렇게 대야 되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렇게 아주 수음거리가 짧은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수음거리가 짧은 마이크는 이렇게 입과 마이크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면요 소리가 잘 되질 않습니다. 녹음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 마이크는 말이죠. 이 수음이 긴 마이크입니다. 입과 이렇게 떨어져도 제대로 다 이 소리를 빨아들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크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수음거리가 긴 마이크를 나는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수음거리가 긴 마이크를 내가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음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멀리 이렇게 떨겨놓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수음거리가 짧은 마이크는 그렇게 이렇게 이 입과 마이크를 길게 사이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음거리가 짧은 마이크는요 이렇게 이 입과 마이크를 거리를 두면은 제대로 녹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입에 달락말락하게 그렇게 가깝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수음이 짧은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마이크들이 다 그래요. 일반적인 마이크들이 전부 이렇게 숨거리가 짧습니다. 근데 나는 계속 아껴도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숨거리가 긴 마이크를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숨거리가 긴 마이크이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숨거리가 긴 마이크를 좋아하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입에다가 달랑말랑하게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말을 해 보십시오. 이 말을 오래 하면요, 이 마이크의 이 부분, 이 헤드 부분에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침 냄새라고 아시죠? 그래서 마이크를 입에다 가까이 대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 이 침 냄새가 난다니까, 마이크에서. 그리고 마이크를 입에다 너무 가까이 대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거리가 긴 마이크를 내가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핀 마이크도 구입했거든요. 핀 마이크는 옷깃에다 이제 핀처럼 꼽고 하는 거잖아요. 이 핀 마이크도 숨거리가 깁니다. 숨거리가 기니까 이렇게 옷깃에 꼽아서 말해도 제대로 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요양생활을 하겠습니다. 1943년 학생이던 시인 황금찬은 일본 도쿄에서 이광수를 만났다. 황금찬이 지금 우리말도 우리 글자도 없는데 그래도 문학을 해야 하냐고 묻자 이광수는 문학은 해야 한다. 비록 우리 언어를 빼앗겼지만 사람까지 빼앗기진 않았다. 일본말로 글을 썼더라도 그 글을 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가라며 강한 민족의식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일제강점기 후반의 이광수 모습입니다. 1944년 1월 조선총독부에서 중추원 참의직을 제안하였지만 덕망이는 인사를 안치라하며 극구 사용하였다. 결핵과 폐렴, 간염 등으로 고생하던 이광수는 1944년 3월 은둔 생활을 위해 경성부의 집을 청산하고 양주군 진건면 사릉리 주변에 땅을 사고 진건면 사릉 3리 520의 집을 지은 뒤 그곳으로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당시 동네 사람들은 춘원을 친일파이기보다는 문인으로 존경했다. 또한 신시교육을 받은 지식인과 여성들은 그를 춘원 선생님이라며 존칭을 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말 경성부에서 아이들과 내려온 부인 허영숙은 경성에서는 친일파 이광수 타도라는 구호가 나붙고 험악하니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4년 1월은 그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달콤한 제의를 하는 겁니다. 이광수한테.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중추원 참의직을 이제 제안한 겁니다. 중추원 참의직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직을 하라. 이렇게 이제 달콤한 제의를 이광수한테 했는데 이광수가 극구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핵이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이광수가 서울에 집을 팔고 그다음에 그 양주군 진건면 사릉리라는 곳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양주군 진건면도 일종의 수도권 지역이고 해가지고 양주군 진건면에 가도 말이죠,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이광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광수 시대는 양주군 진건면이라고 하면 굉장히 시골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강남 지역 있잖아요. 지금 강남이 얼마나 굉장히 고층 빌딩이 많고 굉장한 도시입니까?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강남 지역이 그냥 농촌의 논벌이었어요. 그렇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남구도 예전에는 굉장히 시골이었었는데 양주군 진건면이야 더했죠. 그래서 뭐 그곳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으니까 그곳의 마을 사람들은 이광수를 존경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춘원 선생님 뭐 이렇게 불렀는데 언젠가 그 허영숙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춘원 이광수가 사는 시골집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광수한테 자기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이곳도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그 허영숙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친일파 이광수를 타도하라. 험악한 말이 막 나온다. 그러니까 이곳도 위험하니까 이것도 피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1943년 11월부터 1944년 1월까지 조선문인 보국회가 주최한 결전소설과 희곡 현상 모집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다.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임시특별지원병제도 경선 익찬의 종로위원회 실행위원과 연사로 활동했다. 1943년 11월 8일부터 14일경까지 작가 최남선, 기업인 김연수, 친일파 정치인 이성근 등과 함께 부사랑을 출발, 일본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병을 권유하는 선배 격려 대원으로 연설했다. 그래서 육단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는 1943년 11월 24일 일본 도쿄 메이지 대학에서 조선인 전문 대학생들에게 학병에 지원하라는 강연을 했다. 당시 도쿄에서 발행된 잡지 조선화보에서 아동문학가 마여성의 사회로 진행된 육단과 춘원의 대담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 대담에서 춘원은 강연회에 대해 일종의 극적 광경이라고나 할까, 황국을 위해 전장에 나가서 죽자는 생각이 모두의 얼굴에 드러났더군요 라며 그때의 압권은 최남선 선생님의 강연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말했다. 육당은 적어도 1500명은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며 일찍이 없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죠 라고 화답했다. 최남선은 어떤 학자는 무사도의 연호는 신라의 화랑이 그 토대였다는 것을 생각할 정도라며 한일 양국 공통의 상무정신을 역설했고, 이에 이광수는 저 화랑의 사상일은 오늘날 막 바로 부활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며 통지했다. 그는 1943년 12월에도 일본에 체류하며 도쿄에 파견되어 일본 유학생들의 학병 지원 권고 강연을 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그 신라시대 화랑정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화랑정신을 그 일본에 가서 그 연설할 때 화랑정신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복 직전 1944년 2월 26일 경성 종로서가 주도한 총후 황민 등에서 실무위원을 맡았다. 1944년 6월 18일 조선문인보국회 평의위원이 됨과 동시에 같은 날 열린 결전태세 즉용재선 문학자 총궐기대의 의장을 맡았고, 8월 17일 적국 항복문인 대강연에서 전쟁과 문학이라는 제목 아래 문학도 결전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 그 뒤 다시 양주군 진건으로 내려와 요양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광수는 말이죠, 양주군 진건면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요양을 했는데, 그 요양하는 중에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잠깐 출타를 해가지고 뭐 연설회, 강연회 이런 데도 참석하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4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으로 건너가 일본 제국의 괴뢰정부 왕징웨이 정권의 수도 난징에서 열린 제3회 대동아 문학자 대회에 참석했다. 한편 조선 총독부는 그에게 중추원 참의직을 제안하였지만 자신이 이 직책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명성은 사라질 것이라며 극구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내가 이광수는 친일파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광수는 친일파가 되긴 했지만
이광수가 친일파가 돼서 전국을 돌면서 강연도 하고 뭐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으로 강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조선인을 직접적으로 조선인을 못 살게 굴거나 괴롭힌 사실은 없다고죠. 그래서 이광수를 친일파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광수 같은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조선 총독부나 이 일본 당국이 자꾸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친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일은 됐지만은, 친일이 됐다고 해서 뭐 조선 민중을 이광수가 나서서 뭐 악랄하게 괴롭힌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겁니다. 만약에 이광수가 친일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선 민중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다. 일본 놈의 앞잡이로 나서가지고 조선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다. 이렇게 된 이런 행동을 했다면은 손가락질 해야죠. 죽일 놈이라고 해야죠. 그렇지만 이광수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친일을 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선 민중한테 연설만 했을 뿐이지 조선 민중을 직접적으로 괴롭힌 일은 하질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벌써 22분을 경과했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다. 한국의 대표적 작가이자 언론인의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안창호와 긴밀한 관계다. 조선문인협회 회장이며 소년회 활동에 적극적이다. 1930년대 붙잡혀 투옥된 바 있으며 일제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 석방된 후 일제에 협력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이전까지 쌓아왔던 영향력을 잃게 됐다. 그래서 이제 당시 미군 극동사령부는 그를 조선 유력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평하였다. 미 군정은 조선인 지도자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그에 대한 평을 남겼다. 그러니까 미 군정이 작성한 그러니까 미 군정이 아니라 미 군정 전이니까 일제시대 때니까 미군 극동군 사령부는 미군 극동부 사령부가 이제 그 이광수에 관해서 이제 평을 한 그런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서에 보면은 이광수는 조선인으로서 아주 교육을 잘 받았다. 현대적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작가이자 언론인의 한 사람이다. 안창호와는 아주 긴밀한 관계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 석방된 후 일제에 협력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이전까지 쌓아왔던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이런 평을 했다는 겁니다. 미군정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 얘기를 했는데 일제시대 때 이런 미 극동군 사령부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제가 멸망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의 미군정이 통치했잖아요. 그때 미군정이 통치할 당시에 미군정 측에서 이런 평을 썼다는 겁니다. 이광수에 대한 평을. 1945년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전쟁협력단체인 대화동맹이 주도한 처우감사 총궐기 재성유지 협의회 운동준비위원으로서 처우감사 총궐기 전선대회에 참여해 강연했다. 2월 11일 대화동맹준비위원 겸 이사를 맡았다. 같은 해 2월경 일본 신태양 상사가 주관하는 제6회 조선예술상 문학부문 심사위원을 맡았다. 한편 조선 총독부가 불령 선인들을 전부 체포해서 집결시킨 뒤 총살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1945년 3월 잠시 은신해 있기도 했다. 그해 4월 조선 총독부에서 특별히 중추원 참의직을 제안하였지만 사양하였다.
6월 8일 조선 언론보국회 명예회원으로 활동했으며 6월 24일까지 정치 깡패이자 재연 국회의원이었던 박춘금이 당수인 대의당의 위원에 선임되었다. 일제 후반의 이제 작품. 태평양 전쟁 무렵 이광수는 시, 소설, 평론, 좌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천황제와 황국신민화, 찬양,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 정당화와 전시 동원 동료 그리고 문학을 통한 보국 등을 적극 선전하는 데 주력했다. 작품으로는 1939년 2월호 동양지광 잡지에 발표한 시 가끔씩 부른 노래를 시작으로 1940년 의무교육과 우리의 각오, 1940년 4월 조선일보에 내선 일체와 조선문학을 발표했다. 1940년 11월에는 지원병 훈련소의 하루, 국민총력, 1942년 12월 대동아 1주년을 맞는 나의 결의, 이 글은 이제 국민문학에 올렸고 등을 발표했고, 1943년 2월에는 춘추지의 폐하의 성업회를, 1945년 1월 18일에는 매일신보에 모든 것을 바치리 등 103편의 시 논설 등을 기고하였다. 또한 조선의 학도역 등의 시, 그들의 사랑 등의 소설, 성전 3주년 등의 수필을 발표했다. 1943년 3월 이후 은둔 생활과 농사, 요양 등을 하며 가끔 강연회에 참석하였고 이후 광복 직전까지 거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939년 2월부터 이광수는 신문, 잡지 이런 데다가 굉장히 왕성하게 글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광수는 소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광수를 소설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광수는 소설뿐만이 아니고 시, 논설, 언론사의 논설, 그 다음에 수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문학 부문을 다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1943년 3월 이후 은둔 생활과 농사, 요양 등을 하면서 이제 강연에 가끔씩 참석하였을 뿐, 그 후로 광복 직전까지는 거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 직전까지, 광복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거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은둔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향 이후 이광수의 친일 논설집은 1941년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내용면에서는 중국과의 사대 관계 단절을 위해 일본과 유대 강화라는 필연적으로 보는 내선 일체론, 후방에서 천황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총후봉 공론, 후천개벽을 곧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시대로 파악하는 대동아 공영론 등 이광수 친일론의 공격을 담고 있다. 이광수 친일론의 골격을 담고 있다. 글 곳곳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것을 내비치는 고민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을 곧 이광수의 본심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향 이후 이광수가 친일파가 된 이후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일본을 찬양하는 글이지만은 그 글 끝에는 언제나 이광수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이광수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글이 꼭 끄트머리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을 찬양하는 글이 이광수의 진심이 아니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계속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언제나 이광수는 그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발표했는데 그 글 끝에는 언제나 자기의 고민 이런 걸 암시하는 문장을 꼭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진심이 아닌 것을 은근히 이렇게 알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특히 소극적 친일론에서 적극적 친일론으로 들어선 이광수의 논설을 듬뿍 담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정말 그의 본심이었는지의 의문이 글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때 발간된 친일 논설집은 1997년 작가 이경훈 등에 의해 현대어로 번역되어 재출간되기도 했다. (1945년 3월)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인 불령선인 지도자들을 압송하여 처형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 가려다가 다시 발걸음을 되돌려 양주군 진접면 초막으로 되돌아왔다. 그해 8월 양주 진접에서 광복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1945년 3월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조선인 불령선인을 이제 불령선인 지도자들을 갖다가 이제 뭐 처형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광수가 어디 가서 피신하려다가 다시 발걸음을 되돌려 가지고 자기가 살던 양주군 진접면 초막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해 8월 양주군 진접면에서 이제 그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8월 15일) 김동인과 함께 광복 소식을 접하게 된다. 1945년 8월 보름날 정오에 일본 천황 유인이 울음 섞인 소리로 온 일본인에게 부득이 항복한다는 포고를 할 때 라디오 앞에 이광수도 울면서 그 방송을 들었다. 김동인의 증언. 이 김동인도 소설가잖아요. 뭐 운현궁의 봄이라는 소설도 발표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1945년 8월 보름날 정오에 당시 일본 천황 유인이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일본이 항복한다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그 라디오 앞에서 이광수도 그 방송을 들었다는 겁니다. 천황이 항복한다는 그 울먹이면서 하는 그 항복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일제 식민지가 오래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광복은 그에게 충격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광수도 그 식민지 상태가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광복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누구도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 일부 소수 사람들은 야 우리가 곧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굉장히 격화가 되니까 점점 더 이 전쟁이 심해지니까 야 곧 이제 일본이 곧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예언 아닌 예언을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복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광복이 오리라고는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광수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광복이 오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8월 15일 춘우는 광복 후 봉선사로 돌아와 차와 경전의 향기가 가득한 다경양실에 머물렀다. 1921년에 결혼했던 아내 허영숙과는 1946년 5월 21일에 합의 이혼하였는데 서울신문이 이 소식을 전하며 장차 이광수가 전범으로 걸려들 때를 걱정하여 자식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취하는 인속 바른 길이 아닌가 보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그래서 이제 그 1921년에 허영숙과 결혼을 했었는데 1946년 5월 21일에 합의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허영숙과. 그래서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이혼한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신문은 그 이광수가 허영숙과의 그 이혼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야, 요즘 말로 하면은 저게 위장이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신문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위장이혼이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친일 전범으로 이제 구속될 때를 대비해서 친일 행각을 버렸다가 이제 광복이 되니까 분명히 친일 행적을 물을 것이다. 친일 행적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식 갖고 그 아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또다시 재결합한 걸로 됐는지 하여튼 그 이후에도 계속 허영숙과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위장 이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굉장히 그 TV 방송이 발달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영화가 인기를 끌고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광수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그 드라마라든가 물론 그때도 흑백 영화는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그런 영화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하니까 연예인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죠. 근데 그 연예인 중에서도 그 신성일과 엄앵란 부부, 신성일과 엄앵란이가 그 결혼했던 게 신성일과 엄앵란의 사랑. 그게 아주 세상에 아주 자자했었잖아요. 근데 신성일과 엄앵란의 사랑 이전의 그 이전 시대에는 바로 그 이광수와 허영숙의 사랑이 그렇게 세간에 아주 자자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광수와 허영숙의 사랑이 세인들의 관심이었고, 그렇게 아주 그 러브 스토리, 이광수와 허영숙의 러브 스토리가 세간에 아주 많이 입에 오르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운한 생활 와중에 윤치호의 병문안을 다녔고 병원의 입원과 통원 진료를 반복하던 나혜석을 찾아 위문했으며 그해 12월에 윤치호가 사망하자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한편 윤치호에 대한 투석, 규탄 시위 등을 이광수는 직접 지켜보았고 병중에 의출을 나선 이광수를 향해 야유를 퍼붓고 돌과 휴지를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광수의 가족들에게도 비난과 멸시가 가해졌다. 이걸 안 읽었네요. 해방 직후에도 일제에 출간했던 시문의 상록수와 함께 이광수의 무전 등은 재출간되었고 여전히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지만 1945년 9월부터 그는 일제 말의 전향 선언으로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의 작품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남녀간의 연애, 정사에 대한 단편, 장편과 시들도 있어 사회를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유림의 비난을 받는 등의 순환을 당했다. 그는 서울시내의 허름한 쪽방을 전전하며 생활하였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칼럼과 기사 외에 송진우와 김성수가 보내주는 생활비에 의존하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친일파로 또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자유로운 그 연애와 소설, 연애 소설 이런 걸 발표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비난을 받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고 협박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그 서울 시내 허름한 쪽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허름한 그 쪽방 생활을 전전하면서 송진우와 김성수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했다. 불운한 생활 와중에 윤치호의 병문을 다녔고 병원의 입원과 통원 진료를 반복하던 나혜석을 찾아 위문하였으며 그해 12월에 윤치호가 사망하자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한편 윤치호에 대한 투석, 규탄 시위 등을 이광수는 직접 지켜보았고 병중에 외출을 나선 이광수를 향해 야유를 퍼붓고 돌과 휴지를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광수의 가족들에게도 비난과 멸시가 가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녹화한 지가 42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윤치호라는 사람에 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